반드시 합격하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전산 세무 2급 재팩 3회 기출문제 이론편 보겠습니다. 문제 1번. 다음 중 유형자산의 취득 원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기존 건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한 후 기존 건물의 즉시 철거 비용은 토지의 취득 원가에 포함한다. 허름한 건물이 있는 토지를 샀습니다. 우리는 토지만 쓸 겁니다. 자, 그러면 허름한 건물을 사오자마자 부숴버린다, 그지? 그 부술 때 드는 돈 어떻게 처리한다고요? 회계 처리? 토지라는 자산으로 처리한다고 했습니다. 그지요? 그 부분입니다. 2번. 기계장치를 구입 목적에 사용할 수 있을 때까지 발생한 설치비 및 시운전비는 취득원가에 가산한다, 그지? 대표적인 취득 부대 비용이었습니다. 3번. 유형자산 취득과 관련해서 발생한 재세공과금은 유형자산 취득원가에 가산한다. 그지요? 취득할 때 내는 취득세 같은 세금도 대표적인 취득 부대 비용이었어. 자산으로 회계 처리한다. 1, 2, 3번 맞고요. 4번이 정답이겠네요. 토지 등의 재산세 또는 종합부동산세가 발생한 경우 취득원가에 가산한다. 틀렸다, 그지요? 재산세라는 세금, 종합부동산세라는 세금은 취득할 때 내는 거 아니다, 그지? 보유 과정에서 내야 되는 세금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는 자산 아니다, 비용으로 처리한다고 했습니다. 정답은 4번. 문제 2번 봅시다. 다음 중 재무상태표상 자본과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자기 주식을 취득한 경우 자기 주식 자본 조정으로 회계 처리하고 이를 처분할 때 이익이 발생한 경우 이는 자기 주식 처분 이익 자본 잉여금으로 처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는 설명이다, 그지요? 자기 주식 취득하면 자기 주식 계정 과목 회계 처리하는 거고, 요거는 자본 조정에 해당하더라. 그리고 자기 주식을 팔아먹었다고요? 그때 이익이 발생했다고요? 그러면 자기 주식 처분이익 계정 과목으로 회계 처리하고 요거는 자본 잉여금으로 분류되는 거다. 2번. 감자 차손은 감자 차익과 우선 상계하고 남은 잔액을 자본 잉여금으로 분류한다. 감자라는 거래에서 손해 개념이 생겼어. 감자 차손으로 회계 처리하고 싶은데 혹시 나의 반대 포지션 감자 차익이 있다면 그것부터 없애고요. 그래도 부족할 때 감자 차손으로 회계 처리해야 되는 거다, 그지? 그리고 그 감자 차손은 뭘로 분류됩니까? 자본 잉여금이 아니라 자본 조정으로 분류되었습니다. 그래서 앞부분 설명은 맞는데 뒷부분에 있는 자본 잉여금이라는 단어 때문에 2번 지문은 틀린 것이다. 그지요? 그래서 틀린 내용 찾는 거고요. 정답 2번 되겠습니다. 3, 4 확인합니다. 3번. 자본잉여금은 무상증자를 위해 자본금으로 적립시키는 경우에 사용되기도 하더라, 그지? 자본잉여금 또는 이익준비금을 없애면서, 그지? 자본이니까 나의 자리 오른쪽 대변이잖아. 대변에 있는 자본잉여금에 해당하는 계정 과목 또는 이익준비금 계정 과목을 차변에 적어서 없애고 대변을 자본금이라고 회계 처리하는 것이 무상증자라는 거래였다, 그지? 그러한 회계 처리에서 자본잉여금 계정 과목이 사용이 되더라 이겁니다. 4번.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주식 발행 과정에서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을 이제 회계 처리해야 될 것 같다 이겁니다. 그때 나의 반대 포지션 주식 발행 초과금이 있으면 그것부터 없애고, 그지? 그래도 부족할 때 이제 주식 할인 발행 차금으로 회계 처리한다 이겁니다. 그리고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뭘로 분류된다고? 자본 조정으로 분류된다 이겁니다. 맞는 설명이다, 그지요? 그래서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문제 3번. 다음 중 일반 기업회계 기준상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단골 매주다, 그지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금, 그리고 요구불예금, 현금성 자산, 이렇게 세 가지 구성 요소로 나눌 수 있고, 현금은 다시 두 개로 또 나눌 수 있다, 그지? 지폐 동전과 같은 통화와 언제든지 돈으로 바꿀 수 있는 통화 대용 증권, 이렇게 다시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구불예금은 보통예금 또는 당좌예금을 말하더라. 그 다음에 현금성 자산은 출발점이 두 개 중에 한 개였다, 그지? 정형화된 금융상품이거나 또는 국제공제회사채와 같은 채무증권이거나, 그지? 금융상품 또는 채무증권을 취득했는데 취득일로 따져볼 취득일 시점에서 취득일부터 이제 따지는 겁니다. 만기가 3개월 이내, 취득일로 따져볼 때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거를 현금성 자산이라고 했었다 이겁니다. 기억나시지요? 요런 거가 아닌 거를 찾는 겁니다. 미국 달러와 지폐 통하지 뭐. 사용이 제한이 없는 보통예금, 그치? 요구불예금이지 뭐. 됐죠? 4번 지문부터 봅니다. 상환일이 1년 이내인 단기 대여금 1,000만 원. 이거는 단기 대여금은, 그지?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아니다, 그지? 그래서 재무상태표 작성할 때 단기 대여금, 단기 금융상품, 단기 매매증권 합해가지고 단기 투자자산, 뭐 그런 이름으로 통합 표시할 수 있다고 했었습니다. 그지요? 정답은 4번 되겠고. 정답 찾는 건 어렵지 않고요. 3번 지문이 출제하신 분이 조금 해석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만기가 도래하여 현금 회수가 가능한 받을어음 1,000만 원. 우리가 약소금을 받았어. 받을어음으로 회계 처리했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제 만기가 지나가지고 이제 돈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 뭐 요거를 출제하신 분은 통화 대용 증권이 아니겠느냐라고 해석하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어음 배웠잖아. 어음을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만기가 되었다고 그러면 어음 발행한 회사에 가가지고 이제 돈 받으면 되는데 엄밀히 따지면 그 발행한 회사 옆에 있는 은행 지점에서 받도록 딱 적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은행 뭐 충정로 지점 그렇게 딱 정해져 있다 이겁니다. 그 회사 그 어음 발행한 회사 바로 옆에 있는 은행이겠지. 거기 가가지고 이제 돈 받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직접 거기로 가기가 번거로우니까 우리 회사 거래은행에 어음주면서 이거 좀 돈 대신 좀 받아주십시오라고 추심을 의뢰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수수료가 조금 생긴다, 그지? 수수료가 생기다 보니까 언제든지 돈으로 바꿀 수 있는 통화 대용 증권이다라고 해석하지는 않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출제하신 분 약간 판단 오류가 있는 것 같고요. 우리 교재 수록할 때는 3번 지문 조금 수정해서 논란 없도록 수록하겠습니다. 3번 지문 자기합수표 10만 원으로 수정하겠습니다. 자기합수표 뭡니까? 통화 대용 증권이다, 그지?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정답 찾는 거는 워낙 확실하게 틀린 지문이니까 뭐 전혀 어렵지 않은데 3번 지문이 약간 논란이 있는 것 같아서 수정해서 수록하도록 합시다. 됐습니다. 정답은 4번. 지웁니다. 문제 4번.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영업이익을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자, 영업이익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면 매출 총이익 나옵니다. 거기서 판관비를 빼면 영업이익이 나온다, 그지요? 됐습니다. 영업이익 계산해 봅시다. 분명히 이 중에는 영업 외 수익 또는 영업의 비용이 섞여 있을 겁니다. 그런 거는 영업이익 계산할 때는 전혀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지? 영업이익에서 영업 외 수익을 더하고 영업 외 비용을 빼면 이제 세전이익 나오고
그지? 거기서 다시 세금 빼면 이제 당기 수익이 나오고 그렇게 금액이 흘러가는데 영업의 수익, 영업의 비용은 영업이익 계산할 때는 전혀 사용되지 않는다 이겁니다. 기부금이 영업 외 비용이다 그지? 이거 신경 쓸 필요 없어. 잡손실 영업의 비용이잖아. 이거 신경 쓸 필요 없다 이겁니다. 그지? 이런 거를 끼워 넣어 가지고 계산하는 순간 틀리게 되는 거다. 됐습니다. 자, 그래서 매출액 그래서 매출원가 빼고 그러면 A 빼기 B 5천만 원 1억 마이너스 5천만 원 5천만 원 나온다 그지? 거기에 매출 총이익이고요. 거기서 이제 판관비 빼면 되는데 판관비가 두 개다 그지? 접대비랑 차량 유지비 됐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한 거에서 세모 표시한 거 요 세 개를 빼면 이제 영업이익이 나오는 거다 이겁니다. 뭐 요 산식 적었으니까 여기 끼워 맞춰 볼까? 자, 매출액은 1억 원. 매출원가는 5천만 원. 그러면 매출 총이익은 얼마 나온다고? 5천만 원 나온다고. 그래서 이제 판관비가 두 개 있었어. 500만 원, 100만 원, 600만 원이다, 그지? 600만 원을 뺍니다. 그러면 4,400만 원, 그지? 그것이 영업이익이 될 겁니다. 정답은 3번. 문제 5번. 다음 중 사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사채 발행 비용은 사채의 발행가에게서 차감한다. 그지요? 2번. 액면 이자율보다 시장 이자율이 클 경우 할증 발행한다. 이런 문제, 이러한 지문 엄청 자주 등장한다. 그지? 우리는 중심을 어디에 잡자고요? 액면 이자율에 잡자고 있습니다. 액면 이자율이 시장 이자율보다 크다면 할증 발행. 액면 이자율이 시장 이자율보다 작다면 할인 발행. 그지? 그렇게 딱 정리했고요. 자, 지문 파악합니다. 액면 이자율보다 시장 이자율이 크다. 무슨 뜻입니까? 액면 이자율이 시장 이자율보다 작다라는 뜻이다. 그지? 그러면 할인 발행해야 되는데 할증 발행한다라고 했으니까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지요? 정답은 2번 되겠네. 3, 4 확인합니다. 3번.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해당 사채의 액면가에게서 차감하여 기재한다. 그지? 부채의 차감 성격이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차변으로 처음에 회계 처리했다. 그지? 됐습니다. 4번. 사채 할인 발행 차금 또는 할증 발행 차금은 유효 이자율법에 의하여 상각 또는 환입해야 된다. 맞지요?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문제 6번. 다음의 자료는 주식회사 하나의 제품인 비행기 제조와 관련하여 발생한 원가 자료다. 주식회사 하나의 실제 단기 제조 간접비는 120만 원이고요. 회사는 직접 재료비를 기준으로 제조 간접비를 배부하고 있다. 비행기 A의 단기 총 제조 원가는 얼마입니까? 실제 개별 원가 계산입니다. 제조 간접비를 어떻게 배부하는지가 중요한데 제조 간접비가 뭘 기준으로 배부한다고요? 직접 재료비 금액 기준으로 배부한다 이겁니다. 자, 직접 재료비 토탈 합해보면 150만 원입니다. 제조 간접비는 120만 원이라고요. 됐죠? 실제 제조 간접비가 120만 원이야. 그러면 실제 제조 간접비 배부율은 얼마가 됩니까? 분자가 120만 원이고 분모가 조업도인데 실제 조업도를 뭘로 삼는다고요? 직접 재료비라는 요 금액을 실제 조업도로 삼는다 이겁니다. 150만 원을 나눕니다. 그러면 120만 원 나누기 150만 원 하면 0.8 나옵니다. 0.8이 배부율입니다. 실제 배부율. 실제 배부율 0.8이고 자, 비행기 A에 대해서
실제 조업도가 얼마라고요? 60만 원이라고. 60만 원 곱하기 0.8 하면 비행기 A에 대한 제조 간접비가 톡 튀어나온다. 그지? 60만 원 곱하기 0.8 48만 원 계산됩니다. 자, 이제 단기 총 제조원가 구할 수 있습니다. 직접 재료비 플러스 직접 노무비 플러스 제조 간접비 이렇게 3개 더하면 얼마입니까? 요거 2개 더하면 100만 원이고 100만 원에서 48만 원 더하니까 148만 원. 정답은 1번 되겠네. 됐습니다. 문제 7번 봅시다. 다음 자료는 종합 원가 계산에 대한 내용이다. 비정상 공손 수량은 얼마인가? 라고 물어보네요. 수량을 파악하는 문제입니다. 자, 제공품에 대한 물량을 파악하면 됩니다. 제공품 계정 과목에 대해서 물량 흐름을 파악하자. 자, 제공품 자산입니다. 나의 자리 왼쪽, 기초 왼쪽, 증가 왼쪽, 감소 오른쪽, 기말 오른쪽에 적는데 금액이 아니고 수량으로 한번 파악해 본다 이겁니다. 자, 기초 제공품 수량이 3,000개, 증가한 거, 착수한 것이 2,300개. 자, 그다음에 기말 제공품은 1,100개고요. 공손이 200개네요. 그리고 완성된 게 이제 동그라미로 표시됩니다. 자, 동그라미 표시한 완성된 수량 파악해 볼게요. 왼쪽 합계, 오른쪽 합계 똑같아야 됩니다. 왼쪽 합계가 5,300개고 오른쪽 합계도 5,300개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동그라미 표시한 수량은 얼마요? 5,300 마이너스 1,100 마이너스 200 하면 4,000개라고 계산됩니다. 됐습니까? 자, 이제 공손은 다시 정상 공손, 비정상 공손으로 나눌 수 있는데 정상 공손 수량은 완성품 수량의 3%랍니다. 완성품 수량 4,000개의 3%. 4,000 곱하기 0.03 하니까 120 나옵니다. 그러면 비정상 공손은 몇 개요? 80개 되겠지. 됐습니다. 비정상 공손 수량은 얼마입니까? 라고 묻고 있고요.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문제 8번. 주식회사 세정은 정상 개별 원가 계산 제도를 사용하고 있다. 제조 간접비 예정 배부율은 직접 노무 시간당 10,000원, 예상 직접 노무 시간은 110시간, 실제 직접 노무 시간은 100시간이다. 실제 제조 간접비 발생액은 140만 원인 경우 제조 간접비 배부 차이는 얼마입니까? 정상 개별 원가 계산에서의 배부 차이 묻는 문제. 워낙 자주 주제되는 주제다, 그지요? 자, 예정 배부액부터 파악합니다. 예정 배부액은 예정 배부율에다가 실제 조업도 곱한다, 그지? 자, 예정 배부율은 얼마요? 자, 예정 배부율은 직접 노무 시간당 10,000원이랍니다. 자, 이제 조업도는요. 직접 노무 시간인데 예상이 아니고, 그지? 실제 요 조업도를 쓰는 겁니다. 100시간. 그러면 예정 배부액이 얼마 나옵니까? 10,000원 곱하기 100, 100만 원 나오지요. 요게 예정 배부 금액인데요. 실제 발생 금액은 얼마라고요? 140만 원. 배부가 작다, 그지? 과소 배부입니다. 과소 배부. 얼마만큼? 40만 원만큼. 됐습니다. 40만 원 과소 배부라고 되어 있는 3번이 정답 되겠습니다.
문제 9번. 다음 중 공통부문 원가를 각 부문에 배부하는 기준으로 가장 적합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인 배부 기준이 맞는지 아닌지를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라는 문제다. 그지요? 자, 건물 감가상각비가 있습니다. 그 비용을 각 부문으로 이제 뿌려야 되는데 뭐 기준으로 뿌리는 게 제일 적합하겠습니까? 점유 면적 기준으로. 그지? 면적 많이 차지하고 있는 부문에 좀 많이 뿌려야 될 거다 이겁니다. 맞을 거고요. 2번 종업원 복리후생 부문. 자, 종업원 복리후생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이제 원가가 발생했습니다. 100만 원. 그 원가를 각 부문에 이제 뿌려야 됩니다. 뭐 기준으로? 종업원 수 기준으로 뿌리면 되겠지. 종업원 수가 많으면 복리후생 관련해서 좀 지출이 많이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지? 그래서 인원수 비율로 뿌리는 게 합리적일 거다 이겁니다. 기계 감가상각비, 기계장치에 대해서 감가상각비라는 비용이 발생했습니다. 그 금액을 이제 각 부문에 뿌려야 됩니다. 뭐 기준으로 뿌리면 제일 합리적이겠습니까? 기계 사용 시간 기준으로, 그지? A 부문에서, A 부서에서 요 기계를 제일 많이 썼다. 한 달에 막 몇백 시간씩 썼다. 뭐 그건 그 부서에 제일 많이 뿌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지? 그래서 기계 사용 시간 뭐 그런 것이 합리적인 배부 기준인데 점유 면적으로 이렇게 제시되어 있으니까 이게 적합하지 않다 이겁니다. 됐지요? 면적이 크다고 그게 뿌린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지? 기계를 많이 사용하는 그 부분에 뿌리는 것이 합리적일 거다. 자, 그다음 전력 부문. 전력 사용량 기준으로 뿌리는 게 적합하겠다. 그지? 전기료가 나왔습니다. 공장에 전기료가 100만 원 나왔습니다. 그 100만 원이라는 비용을 이제 각 부문에 뿌려야 되는데 뭐 기준으로? 전기 많이 쓴 부서에 많이 뿌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지? 사용량 기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외우는 게 아니고 그지? 문제 내용을 파악하면서 합리적으로 판단해 보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3번이 제일 적합하지 않다. 정답은 3번 됐습니다. 문제 10번. 아래의 그래프는 조업도에 따른 원가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다음 중 고정원가에 해당하는 그래프는 무엇입니까? 고정원가. 자, 그래프 직접 그려봅시다. 총원가 그래프. 조업도 항상 일정하다, 그지? 그리고 단위당 원가는요. 조업도 생각해보면 된다, 그지? 100만 원이라는 원가가 들었습니다. 그 100만 원이라는 고정 원가는 조업도와 관계없이 총원가가 항상 일정하다 이겁니다. 100만 원으로. 그러면 물건 한 개 만들 때는 단위당 원가가 100만 원이야. 두 개 만들 때는요 50만 원으로 훅 떨어진다, 그지? 세 개 만들 때는 33만 3천 뭐 어쩌고 그지? 333333 이렇게 계산됩니다. 이렇게 좀 됩니다. 그지? 이렇게 점을 찍어서 이어보면 포물선 형태가 될 거다 이겁니다. 그지? 이게 고정 원가의 단위당 원가 그래프가 되겠다. 됐습니다. 둘 중에 한 개를 찾으면 되겠네요. 자, 총원가 그래프가 이건 틀렸고, 그지? 이거는 변동 원가가 되겠다, 그지? 그리고 요 2번이 정답 되겠네요. 그리고 단위당 원가는 이런 모양이 되어야 되는데 이거 아니다, 그지? 이거는 변동 원가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변동 원가의 단위당 원가 그래프. 이것도 변동 원가의 총원가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4번은 완전 엉터리 그래프고. 됐지요? 정답은 2번. 줍니다. 문제 11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은
1번 할부 판매의 이자 상당액, 실제 성격은 물건값의 일부더라, 그지? 그래서 이거는 과세 표준에 포함한다라고 했었습니다. 정답은 1번 되겠고요. 2번 매출 애누리액은 과세 표준에 포함 안 한다, 그지? 그래서 총 매출액으로 그냥 세금계산서 끊었다면 매출 애누리가 생기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마이너스 세금계산서 끊을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이거는 차감. 환입된 재화의 가액, 이거는 뭐라고 부릅니까? 매출 환입이라고 부른다, 그지? 매출 환입도 매출 애누리와 마찬가지로 과세 표준에 포함 안 한다. 4번 재화를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 이런 거를 매출 할인이라고 부른다, 그지? 매출 할인 또한 매출 애누리, 매출 환입과 마찬가지로 과세 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총 매출액으로 세금계산서 끊었다가 그 이후에 이러한 것들이 생기면 매출 애누리, 매출 환입, 매출 할인이 생기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마이너스 세금계산서 끊을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그지요? 정답은 1번이었고 문제 12번 봅니다. 다음은 영세율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틀린 것은 1번 영세율 제도는 소비지국에서 과세하도록 함으로써 국제적인 이중과세를 방지하고자 하기 위한 제도이다. 맞는 말이다, 그지요? 우리나라에서 재화를 생산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미국으로 수출한다고요? 수출하는 재화에 대해서는 영세율이 적용되더라, 그지? 왜 그렇다고요? 부가가치세를 생산한 나라에서는 부담 안 하고 소비한 나라, 미국에서 부담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였다 이겁니다. 되지요? 그래서 재화 하나에 대해서 부가가세를 우리나라에서도 매기고 미국에서도 매기고 두 번 매기면 안 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생산한 나라에서는 부가가세 매기지 않고 소비하는, 수입하는 미국에서 부가가세를 매기겠다라는 것이 영세율 제도의 큰 취지였습니다. 2번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해서는 영세율 적용하지 않는다. 틀렸다, 그지요? 해외 건설, 그지요? 중동에서 큰 대규모 공사한다, 이런 게 국외 공급 용역 아닙니까? 그런 거 영세율 적용한다, 그지? 그래서 2번 지문 틀렸습니다. 정답은 2번. 3번 비거주자나 외국 법인의 국내 거래에 대해서 영세율 적용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지? 외국 법인, 미국 법인이 우리나라에서 재화를 생산해가지고 공급한다. 어떻게 됩니까? 우리나라 국내 사업자와 마찬가지로 당연히 10% 부가가세 매겨야 됩니다. 그지? 당연합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그 A라는 국가의 외국 법인인데요. 그 A 국가에서는 우리나라 회사, 우리나라 법인이 그 나라에서 재화를 생산해서 공급할 때 영세율을 적용해 준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도 그 A 국가의 법인이 우리나라에서 재화 공급하는 거에 대해서 당연히 우리도 영세율 적용해 줘야 될 겁니다. 국가 간에 서로 관계가 있으니까 그런 거를 상호주의라고 부른다 이겁니다. 그래서 외국 법인이 우리나라에서 재화 공급하는 거 당연히 국내 사업자와 마찬가지로 10% 적용하는 게 원칙인데 상호주의에 입각했을 때 상대방 국가가 영세율 적용해 준다면 우리도 영세율 적용해 줄 필요가 있을 거다 이겁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면 이제 나라 간에 조세 조약 같은 걸 통해서 서로 협의가 이루어지겠지, 그지? 그런 부분 때문에 세법에서 상호주의에 따라 영세율 적용한다라는 언급이 덧붙여져 있더라 이겁니다. 일리 있습니까? 그래서 세법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우리가 접하지 못했던 좀 생소한 지문이 문구 추가될 수 있습니다. 괜찮아.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범위로 자신감 있게 2번 지문 틀렸다라는 거 판단할 수 있잖아. 그지? 자신감 있게 답 선택하고 넘어가면 된다 이겁니다. 4번 국내 거래도 영세율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그지요? 수출의 하청 거래 이런 거는 공급하는 사업자, 공급받는 사업자 전부 다 국내 사업자이지만 영세율이 적용되더라. 됐습니다. 문제 13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우리 세법에서 이런 규정도 있었다, 그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거 뭐 이렇게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거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자, 건설업의 경우에는 건설업자가 건설 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더라도 그저 건설업은 용역 공급이다라고 딱 교통 정리했었다 이겁니다. 건설은 용역 공급, 재화 공급 아니더라, 그지? 딱 그렇게 교통 정리했더라. 그리고 자기가 주요 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를 단순히 가공만, 조리만 해주는 것 그런 거를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고 했습니다. 그지요? 그리고 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 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용역 공급입니다라고 딱 교통 정리를 하고 있더라, 그지? 그래서 용역의 공급이라고 딱 규정하고 있는 것 세 가지를 우리 교재에서 소개하고 있었고요. 그게 지문으로 등장되었네요.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자기가 주요 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면서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를 가공해서 새로운 재화를 만드는 가공계약은 뭘로? 용역 공급이 아니고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고 했습니다. 그지? 그래서 이거는 용역 공급 아니야. 재화의 공급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조립하는 거를 따져볼 때 2번 지문, 4번 지문 두 개 비교하는 거다. 그지? 주요 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않고 시키는 대로 조리만 해준다. 예를 들어서 곰, 인형, 눈 붙이는 거 예를 들었습니다. 그지? 그런 거는 시키는 대로 우리는 그냥 상대방 회사가 우리한테 그 임가공 맡기면서 곰 인형이랑 곰 인형에 붙일 눈이랑 다 보내준다 이겁니다. 우리는 시키는 대로 눈만 딱딱 붙여서 다시 그냥 보내줍니다. 그런 거는 용역의 공급. 근데 조립을 해야 되는데 주요 자재를 우리가 직접 사가지고 우리 돈으로 생돈 주고 사가지고 조립해야 된다. 그런 거는 용역 공급 아니고 재화의 공급으로 분류한다라고 했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그거를 물어보는 문제네요. 정답은 4번. 문제 14번. 다음 중 소득세법상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판단 시점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1번. 인적공제 판단할 때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게 원칙이다. 그지? 예를 들어서 배우자에 대해서 공제 적용할 때 배우자 공제 적용받으려면 어떻게? 12월 31일 기준으로 혼인신고가 되어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지? 그렇게 따지는 게 원칙이다. 근데 나이 따질 때는 좀 특례 규정이 있었다. 그지? 해당 과세기간 중에 요건 충족하는 날이 하루라도 있다면 그냥 공제해 준다라고 규정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나이는 만 나이를 의미하는데 만 나이다 보니까 생일에 따라서 사람마다 만 20세가 되는 날이 다르다 이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나이에 대한 세부 규정이 필요했었다 이겁니다. 기억나시지요? 그래서 1번, 4번 지문이 맞는 건데 문구가 좀 어색하다. 그지? 1번 지문에서 나이에 대해서는 4번 지문에 나와 있는 요 내용이 이러한 규정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니까 1번 지문에서는 나이라는 단어가 빠져야 될 겁니다. 그지? 인적공제에 대한 판단 원칙을 말하는 건데 나이라는 단어가 굳이 지금 섞여 있어가지고 좀 혼란스럽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 수록할 때는 불필요한 단어 나이라는 단어를 빼고 수록하겠습니다. 됐지요? 출제하신 분은 1번 지문 인적공제 판단의 원칙 그거를 한번 제시하고 싶었는데 나이라는 단어 때문에 조금 혼란스러울 수 있다. 나이를 빼고 이렇게 교재에 수록하겠습니다. 됐죠? 인적공제 따질 때 원칙은 12월 31일로 따지는 게 원칙인데 나이에 대해서는 좀 별도 규정이 필요하더라. 1번, 4번 맞고요. 정답 찾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2번, 3번 중에 있겠다. 그지? 장애가 치유되거나 연중에 사망을 했다. 어떻게 따집니까? 장애 치유일 바로 전날 기준, 사망일 바로 전날 기준으로 따진다고 했습니다. 그 의미는 뭐라고요? 올해까지는 장애에 대한 모든 공제 받아 먹으십시오. 올해 연중에 사망했더라도 올해까지는 모든 인적공제 다 받아 먹으십시오 라는 의미였었다 이겁니다. 됐지요? 자, 2번 지문 판단합니다. 장애가 연중에 치유되었다고 치유일 전날 상황에 따른다. 그지? 올해까지는 장애에 대한 공제 다 받아 먹으세요. 연중에 사망했다고 사망일 전날 기준으로 따진다고 했습니다.
즉 올해까지는 그 사망하신 분에 대한 모든 인적공제를 받아 먹어라 이겁니다. 그런데 3번 지문에서는 전날이라는 그 말이 빠졌다 그지? 사망일 상황에 따른다라고 했으니까 틀린 지문이 되겠다. 됐지요? 정답은 3번. 문제 15번. 다음 중 소득세법상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종합소득금액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퇴직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을 모두 합산한 것을 말한다. 틀렸다 그지요? 퇴직소득은 들어가면 안 됩니다. 종합소득금액은 이, 배, 사, 근, 연, 기 이렇게 6개를 더한 것을 말하고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종합소득금액과 별개로 세율을 적용해야 되는 분류과세이더라 이겁니다. 그지요? 그래서 1번 지문 틀렸고 2번 원천징수된 소득은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될 수 없다. 틀렸다 그지요? 원천징수되더라도 종합소득금액에는 포함이 되는 거고 나중에 기납부세액에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시키면 된다 이겁니다. 미리 원천징수 통해서 세금을 미리 냈으니까 실제로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납부해야 되는 세금 계산할 때만 기납부세액으로 빼면 되는 거다. 됐습니다. 그래서 2번 틀렸고 3번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 대상에서 발생하는 매출은 소득세법상 소득금액에서 제외한다. 틀렸다 그지요? 우리 회사가 미국에 수출했다고? 영세율 적용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그렇다 하더라도 엄연히 우리 회사의 매출이고 그지? 수익이고 우리 소득세법에서는 그거를 총수익금액으로 보는 거다 이겁니다. 소득세법상 소득금액에 제외하면 안 되고 포함해야 되는 거다. 1, 2, 3번 틀렸고요. 지문 4번이 정답이겠네요. 해당 연도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해당 연도 다른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게 원칙인데 다만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다른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4번 지문이 맞는 거고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103회 기출문제 풀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